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4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벌써 결혼을 두 번이나 해버린 경기도 사는 새댁입니다. 물론 두 번째 결혼이지만 아직 신혼이니 새댁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지금 저는 새 남편과 새 가정 꾸려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크나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 그 기념 삼아 예전 이야기 좀 털어보고 마음속에서 훨훨 날려보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 성격부터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뭐 하나 맡으면 끝까지 가는 편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반장을 도맡아 했고, 대학을 다닐 때는 과대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고집한 건 아닌데도 다들 가만히 있으면 결국 제 쪽으로 일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 저만 그런 걸 하나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해서 그냥 제가 하는 쪽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회계적인 면에서는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 선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 꽈비 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얼마 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저는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잘 안 됐어요. 영수증도 하나하나 챙겼고,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모아두는 편이었고요. 그런 걸 보고 유난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걸 이렇게까지 정리해둬야 돼? 아니, 그냥 나중에 헷갈릴까 봐. 다 같이 쓴 건데 뭐가 헷갈려. 그냥 더치페이 하면 되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 가면 꼭 말 나오더라고. 그대로 n분의 1 하면 나야 편한 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제가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제 단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는 일은 제가 맡으면 덜 생겼으니까요. 오죽하면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갈 때도 여행 경비 관리를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항상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냥 끝나고 나서 찝찝한 게 싫었어요. 여행은 여행대로 좋게 기억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나중 가서 싸우면 기껏 여행 간 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된다면 이 성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진지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치러보니까 그 시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계산기만 들고 뚱땅뚱땅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빈번히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점점 급해지더라고요. 더 늦어지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경력도 얼마 못 쌓을 것 같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과감히 회계사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비전은 있어 보이는 곳이었죠.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저도 과감히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제가 맡은 일은 인테리어 시공 쪽은 아니었고요. 손님들 응대하면서 견적 맞춰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숫자에 익숙해서 계산도 빠릿빠릿됐고 원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자주 했다 보니까 상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일에서 중요한 건 계산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탈이었습니다. 이 일이 은근히 사람을 갉아먹는 일이더라고요. 인테리어라는 게 비용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 이 가격이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고객님, 요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요. 최대한 맞춰드린 금액이에요. 아니, 그 말은 어디 가나 다 해. 다른 데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왔어.
혹시 보셨던 견적서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구성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저희도 보고 더 맞춰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기 다른 동네 갔다 오니까 여기보다 훨씬 싸더만. 어차피 다 같은 공장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마진을 얼마나 떼려는 거야? 고객님께서 고르신 자재 중에 저희가 독점으로 개발하고 유통하는 상품도 있어서요. 아마 그런 데서 비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민되신다면 꼭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다른 곳도 더 상담 받아보시고 마음 결정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아니, 장사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구매를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좀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요. 그럼 여기서 뭘 조정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 되게 하라는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때쯤엔 친구들이 제가 진짜 싸움 닭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웃기긴 해서 웃었는데 속으로는 아, 내가 좀 변하긴 했구나 싶었어요. 이 거지 같은 사회생활 하면서요. 그렇게 회사에서 하루 종일 진상 손님들 상대하면서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던 시기였는데요. 웃기게도 그런 저도 딱 한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오늘도 한판 붙자 모드로 살다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그 모드가 꺼졌어요. 저도 신기했죠. 내가 이렇게 스위치처럼 바뀌나 싶어서요. 남편은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조명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거든요. 인테리어랑 조명은 보통 같이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겹치는 일도 잦았고요. 자연스럽게 일적으로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손님이 우리 쪽에서 상담하다가 조명은 어디서 보죠? 하면 보통 그 옆 가게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혹시 인테리어도 같이 하세요? 하면 우리 회사로 다시 들어오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니까 조명 가게 직원들이랑은 그냥 자동으로 인사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 있구나 정도였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되게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우리 회사는 또래 직원이 저 포함해서 2명 정도 더 있었는데 남편이 일하던 조명 가게는 3층짜리 꽤 큰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부부에다가 친척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혼자만 덜렁 또래였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어른들 틈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점심시간만 되면 슬슬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사장님 부부가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돈 아깝다면서 항상 도시락을 쌓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연스럽게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점심시간만 되면 저희 회사로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남편이 오면 딱 4명이 됐거든요. 메뉴 고르기도 애매하지 않고 이것저것 시켜서 나눠 먹기도 딱 좋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성격도 털털하고 좋아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정하셨나요? 아직요. 저희도 이제 막 배달하려고요. 딱 점심 전에 온 고객님이 진짜 까다로운 분이셔서 이제 막 가셨거든요. 아휴, 혹시 그 베이지색 조끼 입으신 분이에요? 저도 아까 오전에 땀 삐질 흘렸거든요. 헐, 맞아요. 설마 했는데 상욱 씨네 가게도 가셨었구나. 그렇다니까요. 우리 오늘 엄청 칼칼한 거 먹을까요? 다들 스트레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었어요.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도 그 쾌활한 분위기에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해도 밥 먹는 동안만큼은 그냥 밥 얘기, 날씨 얘기, 근처 맛집 얘기 같은 소소한 얘기만 하게 되니까요. 정이라는 게 원래 밥 같이 먹으면서 드는 거라더니 진짜 딱 그랬어요. 게다가 우리 회사 또래 2명은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솔로는 저랑 남편 둘만 남게 됐고요.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나서도 가끔 같이 술 한잔 하게 됐어요. 종로나 을지로 쪽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2잔, 3잔이 돼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지내면서 점심 같이 먹은 지가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요. 좋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던 제 성격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날 세우고 있다가도 퇴근하고 남편 얼굴 보면 굳어있던 미간도 사르르 녹았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너희가 결혼을 해야지 누가 하겠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희는 남들이 봐도 죽이 잘 맞는 커플이었거든요. 밥 먹는 취향도 비슷했고 말도 잘 통했고 어쩌다 싸워도 그게 길어지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솔직히 결혼이 이렇게까지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같이 살기 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게 막상 같이 생활을 하니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제일 크게 느껴졌던 건 남편이 계획이라는 걸 거의 안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늘 이런 쪽이었어요.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면 저는 오늘 할 걸 다 끝내놔야 내일 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연애할 때는 그게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저는 늘 계획표 붙들고 사는 타입이었으니까 남편 같은 사람이 좀 부럽기도 했고요.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땐 나랑 다르니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남편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데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여보, 이건 내일 해도 되잖아. 오늘은 그냥 좀 쉬자.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밀릴 것 같은데. 아니야, 하루쯤 미룬다고 큰일 안 나. 이런 대화가 정말 자주 있었어요. 남편은 늘 오늘을 즐겁게 살자고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좀 답답했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건데, 오늘 악착같이 일하고 돈도 모아두고, 그래야 내일도 별 탈 없이 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자는 거지. 아이고 또 그렇게 멀리까지 가네. 우리 아직 그런 걱정할 나이도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수입이 남들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이지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당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 아직 쩡쩡하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 당신은 너무 앞서간다니까. 그렇게 퍽퍽하게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어?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퍽퍽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꼭 제가 재미없는 사람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은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웃어넘기거나 말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물론 남편이 충동적인 게 좋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가끔은요.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늘어져 있을 때 갑자기 차 키를 흔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집에만 있기도 뭐하고 그냥 바람 쐬러 가자. 내가 방금 캠핑카 빌렸어. 뭐? 지금? 지금 캠핑카를 빌렸다고? 당일 렌트해주는 데가 있더라고. 당신도 지금 할 일 없고 심심한 것 같길래 찾아봤는데 있더라.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데. 진짜 당신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야. 솔직히 처음엔 어이없다가도 대단하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력이 대단한지. 그래서 막상 가면 또 좋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즐기고 놀다 오잖아요. 그러면 신나서 또 다른 거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대박인 건 갑자기 호캉스를 가자면서 대뜸 결제를 했을 때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별일 없지? 내가 어제 인터넷 보다가 특가 올라온 걸 딱 잡았다 이거 아니야. 요즘 당신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냥 확 질러봤어. 이 정도 가격이면 안 갈 이유 없지 않나? 와, 뭐야. 이런 걸 어떻게 구했대? 봐봐. 어머머, 진짜다. 어떻게 이 가격에 여기를 가? 짱이다. 이 정도면 있는 약속도 취소해야지. 그치?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이런 거 다 할인이잖아. 왜 어제 바로 말 안 하고? 아무튼 짱이다.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혹시 주말에 나갈까 봐 미리 얘기했지. 아무튼 별일 없는 거지? 주말엔 여기 가는 거다. 그럴 때는 연애 때 생각도 나고 그냥 즐길 땐 진짜 좋았어요. 호텔에서 호캉스 하는 게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할인하고 특가인 상품 잡았다고 해도 그게 다 얼마예요. 그리고 결국 카드 명세서라는 현실이랑 제대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꽤 세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여행도 다녀왔고 호캉스도 갔고 생각해보면 이 정도 나올 만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 속이 더 복잡했던 건 저도 분명히 그걸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호텔 가서 좋다고 한 사람도 저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은 것도 저고 그때는 행복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썼냐고 하면 그건 좀 비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은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아주 가볍게 정말 힘 하나 안 주고 말을 꺼내는 뒀어요. 이번 달에 우리가 좀 많이 놀러 다니긴 했던 것 같다고 재밌긴 했지만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조금 아껴보자고요. 남편도 그 말에는 군소리 없이 동의하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쓴 거 안다면서 앞으로는 좀 자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말이 통하긴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말로는 줄이자고 해놓고 생활은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저 몰래 배달을 시켜놓고는 나중에 통보하듯 말하고 퇴근하면 갑자기 오늘은 친구가 불렀다면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오늘은 자기가 샀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어요.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닌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카드값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다음 달엔 줄이자라는 말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줄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전기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카테고리별로 쪼개서 이건 여기서 줄이면 되겠지 하는 그 습관 있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장을 보면서 한참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걸 몇 분째 보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몇천 원 차이인데 뭐. 용도랑 가격 생각해서 비교하면 더 좋지. 당신은 진짜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산다. 우리 먹는 거에 그렇게까지 아껴야 돼? 그 말 듣는데 순간 진짜 콱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합리적인 거지 쪼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저를 계속 짠순이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결혼하고 돈을 더 잘 모은다는데 저는 결혼하고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각을 좀 잡고 얘기했어요. 나 진짜 잔소리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제대로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계속 써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니 또 왜 그렇게 심각해져?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 우리 계속 다음 달엔 줄이자만 말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어. 근데 남편이 한 번에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조금씩 세졌어요. 제가 결국 꺼낸 게 아이 얘기였어요. 사실 이 얘기는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 생기면 나을 거야? 아이 가지려면 돈이 안 들 수가 없잖아. 산부인과 다니는 비용도 있고
임신 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대비할 돈도 있어야 하고 조리원 비용, 출산 비용, 육아용품. 이건 당장 필요한 돈들이잖아. 아기 당연히 가져야지. 육아용품이야 물려받아도 되고 중고로 사도 되고. 병원비도 요즘 정부 지원 조금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없겠어?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 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조리원? 그래, 조리원 비싸긴 하더라. 근데 그 정도는 처가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는 거잖아. 조리원 비용 없으면 장모님 댁에서 몸조리 좀 하고 오면 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말하는데 제 몸, 우리 아이 뭐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드나 봐요. 이 사람은 진짜로 계획이라는 게 없구나. 돈도 아이도 다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제가 아직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모르게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걸 쓰면서도 좀 조심스러운데 아이를 아예 안 가질 생각은 아니었어요. 절대요. 그냥 적어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 가질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돈이 완벽하게 모여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계획이라는 게 잡힌 다음이어야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는데 막말로 임신하고 힘든 건 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문제는 제가 바보같이 그걸 들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약봉투를 들고 와서는 저를 보더라고요. 표정이 딱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여보, 그게 일단 내 말 들어봐. 당신 지금 나 몰래 약 먹고 있었던 거야? 몰래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건 배신 아니야?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싸움이었어요. 물론 제가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 건 잘못한 게 맞으니까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달래고 설득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제 얘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배제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이는 둘이 만드는 건데 왜 혼자서 결정하냐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다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돈. 당신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 그럼 돈 말고 뭘로 애를 키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애 낳는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 싸움은 결국 시모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그대로 다 말했겠죠.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으려고 약까지 먹었다고요. 그 뒤로 시모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런 큰일을 어떻게 혼자 결정하니? 요즘엔 애 안 들어서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망정 약을 먹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어머님, 저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너 나중에 그 약 때문에 애 못 낳으면 어떻게 할래? 요즘 세상에 돈 없다고 애 안 낳는 게 말이 되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저는 나쁜 며느리가 돼 있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아예 다른 쪽으로 생각이 튀더라고요. 돈 얘기가 지겹다면서,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자기가 직접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말이 사업이었어요. 내가 작은 사업 하나 해보려고. 조명 쪽은 내가 잘 알잖아. 당신도 알지? 나 조명 보는 눈 하나는 진짜 괜찮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이라도 망하는 게 사업이잖아. 갑자기 뚝딱 차린다고 되는 줄 알아?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다. 당신은 뭐만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응원할 생각은 없어? 뭐라도 시작을 해야 결과를 보는 거지. 겁만 먹는다고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저는 당신이야말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사업이냐고, 최소한 사업을 할 거면 준비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 도움으로 을지로의 작은 조명 가게를 열게 됐죠.
남편은 본인이 조명 보는 눈이 기가 막히다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매장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폰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째요. 일단 가게는 차렸고 이왕 하게 된 거 옆에서라도 잘 도와줘야 저도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 정리하고 장부도 제가 다 봤어요. 생활비도 최대한 아끼면서요. 이건 진짜 내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사장 마누라가 이 정도 내조는 해야 한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내가 언제 사장 부인이 되고 싶다고 했나. 내가 원해서 이 고생을 하나. 지 혼자 사장 된 기분에 취해서 나대는 꼴 보니까 짜증이 안 나겠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서류를 들고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여보, 가게 때문에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 당신 명의로 보증 서면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인 좀 해줘.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보증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게다가 남편은 사업이라는 걸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가게에는 팔리지도 않는 조명만 먼지가 쌓일 정도로 쌓여 있었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도 못하고 맨날 폰게임에만 매달려 있는데 누가 말을 걸고 조명을 사겠어요. 월세는 밀려가고 돈은 안 벌리고 그 와중에 친구들 만나서는 내가 사장님 아니냐면서 술값 계산이나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돈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러니 저한테 가게라도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루 종일 정말 사람 머리 아프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버틴다고 버텼는데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 버티면 된다 였어요. 장사라는 게 원래 초반엔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붙잡고 있었죠. 첫 달은 원래 그래. 2달째부터는 나아지겠지. 근데 현실은 대출까지 받았는데 나아지긴커녕 더 나빠졌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남편은 가게 대출 이자조차 제때 못 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누가 봐도 답이 보이는 수순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네,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됐죠. 문제는 그 와중에도 남편이 끝까지 본인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살을 전부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이유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도 결국은 제가 제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내가 뭘 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보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때 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지. 사업도 다 타이밍인데 이게 당신이 망친 거지 뭐야?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더해요? 세금 계산서 정리도 내가 했고 장부도 내가 받고 거래처 연락도 내가 했고 심지어 매장에 사람 없을 때는 내가 가서 청소도 했는데 그럼 내가 남편 대신 장사까지 해줘야 했나요? 내가 조명 들고 거리에서 사세요 하고 외쳐야 했나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본격적으로 합세를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내조하고 돈 보탠 기억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사업 번듯하게 못 해낸 상욱 씨를 혼내셔야죠. 시어머니가 저러는 것도 결국 남편 빚 갚겠다고 시댁에서는 노후 자금에 집담보대출까지 다 받아 쓴 상황이라 누구를 탓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 탓을 할 수 없으니까 합세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원래 남 탓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남편은 결국 저한테 돈이 되는 재주도 없으면서
자기 발목만 잡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처음엔 저 스스로도 이게 좀 과한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집인데, 그래도 부부인데 싶어서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현관문 앞에 서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일부러 야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집에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요. 버는 돈은 한정적인데 나갈 돈은 태산이었고 정신은 하루가 다르게 달아가고 있었어요. 끼니도 자연스럽게 거르게 되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밥 먹을 힘이 없고 그냥 커피로 때우다가 또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누워버리고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도 그때는 그걸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쓰러졌어요. 정확히 어디서 쓰러졌는지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응급실이었고 링거를 꽂고 누워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해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러게 깨병 아니야? 병원비 아깝게 왜 이런 데를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딱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구나. 내가 왜 쓰러졌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나 이러고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 지 혼자 온갖 청승 다 떨어서 쓰러져 놓곤 참나. 나도 너랑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이혼은 생각보다 더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나더라고요. 아이도 없었고 이미 서로를 질릴 대로 질려 있었으니까요. 가진 거 반반 나누고 2번 다시 보지 말자는 말만 남긴 채 각자 돌아섰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남자라면 치를 떨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학을 뗐죠. 누가 소개팅 얘기만 꺼내도 질색을 했고 연애 얘기만 나와도 자리를 피했어요.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거든요. 내 인생에 재혼은 없다. 남자는 없다. 그렇게 마음을 딱 닫고 3년째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한 채 살고 있었죠. 근데요, 역시 사람은 장담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그때는 그냥 남들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를 이해해주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저랑 비슷했어요.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가 가정에 좀 소홀했던 게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그걸 알게 되면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늘어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대방 욕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내가 너무 일을 핑계로 가정을 방치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비혼 선언을 해놓고 혼자 쭉 지내다가 저를 소개받은 거였고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막 불타오르는 연애 느낌보다는 이상하게도 되게 편했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굳이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모든 게 잘 맞았어요. 돈 얘기도 숨길 필요 없었고 계획 얘기를 꺼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요. 전 남편이랑 그렇게 부딪혔던 일들 있잖아요. 돈 쓰는 문제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로는 전혀 마찰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새 남편이랑은 제가 먼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있을 때는요, 책임감 없이 낳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아이를 갖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먼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을 꺼낼 만큼 생활도 마음도 안정돼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몸도 좀 쉬게 하고 스트레스도 줄여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국 시험관까지 준비하게 됐고요. 시험관을 하면서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그랬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잘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우울감이 훅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심리 상담도 받게 됐는데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요. 제가 평생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임신 준비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그게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새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신이 떡볶이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잖아. 학교나 학원 앞에서 소소하게 분식집 하나 해보는 건 어때? 분식집? 일하는 건 좋긴 한데 음식 장사는 부업치고 너무 힘든 일 아닐까 싶긴 한데. 정말 작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몇 시간만. 당신 심심하지 않게만 하는 거야. 어때? 뭐? 근데 그러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아? 여보,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지금 당신 일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말이야. 당신 활동량이 줄었으니까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마음 치료를 하는 거야. 치료엔 돈이 드는 게 당연한 거니까. 수익 안 난다고 불안해하면 안 돼. 알았지? 여보, 나 진짜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분식집을 열게 됐어요. 학교 바로 앞은 아니었지만 근처에 있는 건물에서 학교 시간 맞춰서 3, 4시간만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애들 학원 끝날 시간까지만 딱 하는 분식집이요. 분식집을 오픈하면서 이전 회사 사람들이랑 지인들 불러서 조촐하게 개업식도 하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종종 가게에 와서 말상대도 돼주고 어떨 때는 앞치마 두르고 같이 3, 4시간 풀로 일하다가 집에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만 바쁘게 움직이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인생이 다시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과거랑은 완전히 정리됐다고 생각했고요.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과거를 놔주질 않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분식집 열고 나서 몇 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는 작지만 깔끔했고 애들 학교 시간 맞춰서 3, 4시간만 딱 운영하니까 몸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루가 단순했어요.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고 오뎅 국물 보글보글 끓여놓고 단순한 하루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방심한 순간 정말 생각도 못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냥 습관처럼 어서 오세요 했죠. 근데 그 순간 제 입이 딱 멈췄어요. 눈으로는 이미 알아보는데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전 남편이 입부터 열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 도장 찍더니만 지금은 김밥이나 말고 있네.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싶었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전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다가 누가 실수로 제 분식집 개업식 다녀왔다는 말을 꺼낸 모양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전부인 얘기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 얘긴데 전 남편은 그 말 듣자마자 아, 이건 꼭 가서 비웃어줘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전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온 거였고요. 진짜 기가 막히죠? 전 남편은 말하면서 계산대 옆을 톡톡 두드렸어요. 괜히요. 가게 안을 또 한 번 훑더니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혼하자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더니 설마 바람이라도 난 건가 했더니 그게 맞았나 보네.
뭐? 갑자기 찾아와서 웬 시비야? 아니, 난 아직 혼자인데 너는 벌써 재혼까지 했잖아. 이거 위자료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랑 이혼한 지가 벌써 5년이야. 그 사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 건데 그게 그렇게 배 아프냐? 그러니까 전 남편이 깔깔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 부러워서 배 아프대? 웃기고 있네. 나는 암만 거지 개꼴로 살아도 이렇게 허름한 분식집 차려놓고는 못 살아. 그러더니 옆에 서 있던 제 새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이날도 남편이 이른 시간부터 저랑 같이 앞치마 메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눈빛이 딱 사람 재단하는 눈빛이었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급이 딱 맞아. 그렇지? 그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이 인간들이 헤어졌으면 그냥 갈 길 갈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속을 긁는 거며 할 거면 나한테만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새남편까지 건드냐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소리 지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딱 그 타이밍에 김밥 사러 왔던 옆집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가 슬쩍 전 남편을 한번 보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딱 알아채신 거죠.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셨다더니 분위기 파악 능력이 탑급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남편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어머,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그 말에 전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니 전 시어머니도 같이 굳어버렸어요. 건물주요? 전 남편이 멍청하게 되물으니까 부동산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원래 말씀이 빠르신데 그날은 거의 기관총이었어요. 어머, 몰랐어요. 하긴 재혼한 전 와이프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 배 아파서 어떻게 견뎌. 이분이요, 이 동네에만 이런 꼬마 상가 건물 세 채나 가지고 계세요. 월세 수익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도 와이프 심심할까봐 이렇게 가게도 차려주고 얼마나 자상한 분이야. 그러면서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를 살살 약 올리듯이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줄줄 말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진짜 자랑거리도 본인 입으로 말하면 약간 짜치는 거. 근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나서서 떠들어 주시니까 저희 남편 원래도 대단한 사람 맞지만 더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킥킥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을 쓱 봤더니 얼굴이 아주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만만한 게 저뿐이죠. 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네가 무슨 재주로 저런 건물주를 꼬셔서 살아? 당신이 보석을 못 알아보고 버려준 덕분에 제가 그 귀한 보석을 주었네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 얼굴이 동시에 빨개지더라고요. 우리 새 남편이 나서줬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너 덕분에 내가 그 말을 몸소 체험해보네. 전 남편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진심이 가득 담겨서 그런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생각해 주는지 내가 요즘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 아이 가질 준비하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해질까 봐 생산적인 활동이라도 하라고 분식집도 차려주고. 그래서 요즘 나 딱 하루 4시간만 바쁘게 살거든. 아이를 가진다고? 너 우리 아들이랑 살 때는 아이 안 가진다더니. 네,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요, 건물 월세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요. 거기다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 아빠겠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졸랐어요. 아이 가지고 싶다고요. 말이 길어질수록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제가 아플 때요.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병간호해주는 사람이라 믿음이 가더라고요. 누구처럼 꾀병 부린다고 악담 퍼붓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 뒤로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분식집 한다는 말만 듣고 제가 쫄딱 망해서 힘들게 사는 줄 알고 비웃어주러 온 건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으니까요. 둘보다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도 더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쪽이 저였으니까요. 저는 오뎅 국물을 국자로 푹 떠서 컵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나쁜 마음 먹고 오셨을 텐데 마음대로 안 돼서 참 속상하시겠어요. 날도 추운데 이 국물이나 좀 잡숫고 가세요.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거지 아니었어? 당신 엄마 노후자금 털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한다고 진 빚 갚느라 허리 휜 거 아니었어? 참나, 요즘 오뎅 국물도 그냥 퍼주는데 없어요. 너 생각해서 퍼준 건데 먹기 싫으면 그냥 가. 제가 일부러 더 과장되게 놀란 표정으로 말했더니 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고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지 존심이 상하는지 또 지랄을 하더라고요. 건물주랑 결혼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어. 너랑 살 때는 하루하루가 척박해서 돈이든 사람 눈치든 다 눈에 들어오고 스트레스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랑 살고 나서는 그냥 편안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리고 사람이 돈이 많아야 마음도 넓나 봐. 그래서 너가 그렇게 쫌생이었나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 봐. 그 말에 둘 다 진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너 아직도 빚 갚느라 돈 빌리고 다니냐고요. 여기서 이럴 시간에 차라리 어디 막노동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눈썹 축 늘어뜨리고 말했더니만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아냐고 큰 소리 치더니만 전시모랑 같이 분식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진짜 한심하죠. 자존심 하나 붙잡고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전처 한 방 먹이겠다고 찾아와서는 제대로 KO 팔당하고 뒤돌아서는 꼴이 얼마나 찌질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였어요. 개업식 때도 와서 축하해줬던 회사 동료 하나가 갑자기 분식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얼굴이 괜히 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말 꺼내는 것도 좀 망설이는 눈치였고요. 그 얼굴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얘가 술자리에서 우리 가게 얘기를 했구나 하고요. 내가 술자리에서 말 실수한 것 같아서 네가 분식집 차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필 네 전 남편 있을 때였어가지고 뭔 일 없었지? 미안하다. 야, 뭘 미안해. 덕분에 내가 한 방 제대로 먹였는데. 오히려 고맙다니깐?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뜨길래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날 얘기를 쭉 해줬어요. 분식집까지 찾아와서 지랄하던 꼴부터 부동산 아주머니 등장해서 상황 뒤집힌 것까지요. 얘기 듣던 동료가 와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 난리를 친 건가? 아니 들어봐. 너가 좋아할 얘기니까. 이러면서 사람 궁금하게 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듣게 됐죠. 전 남편 그 인간이요.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렸대요.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이번에는 거의 사기 비슷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사람을 물었는지 나이가 좀 있고 건물은 있는데 운영은 잘 모르는 노인 건물주를 하나 붙잡았대요. 건물은 있으신데 굴리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인테리어부터 운영까지 다 맡아서 알아서 해드릴게요. 대표님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계약을 하나 해놓고는 이번엔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조명가게도 말아먹었으니 배운 게 있으면 마땅히 그랬어야죠. 거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욕심은 또 끝이 없었나 봐요.
다른 가게에 세입자도 하나 더 구해놓고는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인 것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값만 내면 바로 장사 들어가게 해준다. 월세는 나한테 내라. 이런 말로요. 세입자는 당연히 믿었겠죠. 인테리어 업자라면서 말도 잘하고 자기가 하고 보던 게 있으니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쓰고 그러고는 월세를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챙긴 거죠. 건물주한테는 이번 달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만큼밖에 못 벌었습니다 라면서 반만 떼주고요. 한마디로 이중계약이죠. 본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월세 반을 쪽쪽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오래 갈 리가 있겠어요? 결국 건물주랑 세입자랑 삼자대면이 바로 됐고 거기서 다 들통나서 사기꾼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판받는다고요. 사람 속이 어떻게 그렇게 뼛속까지 시커먼냐? 그런 인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사람 훅 가는 거 한순간이구나 싶다. 너 그때 이혼한 거 신의 한 수야 진짜. 그 말 듣는데 괜히 씁쓸하긴 했는데 그래 빨리 정리하길 잘했다 싶었죠. 그 인간 인생이 어디로 굴러가든 이제는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제 인생에도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시험관에 성공했거든요. 지금은 임신 4개월 차예요. 아직은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해서 분식집도 잠시 쉬고 있고요. 하루하루 천천히 태교에만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유일한 걱정이었던 일이 잘 해결돼서 마음도 참 편안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하나 손에서 놓고 쉬는 게 그렇게 불안했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괜찮아요. 이제는 알겠거든요. 제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바빴던 것도 주변 인간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진짜로 고마울 따름이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